우리 지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76회 시작합니다. 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정석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요즘 푹푹 ጭ입니다. 굉장히 덥죠? 그렇죠. 네. 이 푹푹 찌는 폭염만큼이나 아주 뜨거운 곳이 있는데 바로 정치권이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경신련이 네. 어떤 조사를 해서 기록을 네네. 발표했는데 네네. 이 이슈도 뜨겁네요. 네, 이 맞습니다. 이슈를 첫 픽으로 갖고 오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실련이 그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조만간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론 환기 차원에서 조사해 내놓은 결과인데요. 현재 그 국회의원 300명이 있죠. 300명 중에서 의원직을 중도에 상실했거나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17명을 제외한, 그러니까 즉 2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전과 기록을 조사했죠. 맞습니다. 네. 이 중 94명, 즉 전체 33%가량이 한 건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3명 중 조사됐습니다. 1명이 전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가운데 그 민주화 운동 그리고 노동 운동과 관련된 사례를 제외하면 전과자는 47명, 즉 17%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 전과를 쭉 조사해 보니까 전과 유형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한 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일반인들도 많이 저지르는 사례이긴 한데 일단 전체 57% 그러니까 38건이 되겠죠. 네. 전체 57%가 바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네네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이나 소방법 위반 등과 같은 민생범죄가 15%, 예. 그리고 선거범죄 13%, 사기나 횡령 등과 같은 경제범죄도 5%로 나타났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강력범죄도 한 건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정석 기자는 혹시 전과가 네. 있습니까? 저는 아직 없습니다. 못 가져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네. 좋아요.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빼고 네네. 한 17%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 주변에 10명 중에 네네. 한 2명 꼴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네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네. 정석 기자 주변에 10명, 2명 정도는 전과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 지인들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정가에 진출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최소한 뭐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들은 많이 하죠. 네. 뭐 민주화 운동이 됐든 네네. 노동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뭐 별은만 두세 개는 달아야지 현역으로 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한데 네. 유난히 좀 많은 거는 같습니다. 네네. 조금 더 정확히 보자고 하면 네네.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 의원이 165명이었잖아요. 네네, 이 중에 맞습니다. 27명, 16.4%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100명이 대상이었는데 네네네. 이 가운데 19명, 네네. 19%였고 네네. 부소속은 네네. 10명 중 1명 그렇게 네. 조사가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실련이 이런 그 내용을 조사해서 네네. 발표한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네네. 공천 제발 작업에 지금 공천 좀 잘 좀 해라라고 하는 네. 의지일 네네.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지역에서는 과연 이런 게 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역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네네.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공개됐던 자료가 있었는데요. 2016년에 치러진 제20대 총선 그리고 2018년에 치러졌죠.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전북 지역에서 선출된 공직자들 실태를 조사한 네네네.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그 전과 기록을 그 당시에 네. 현직으로 선출됐던 분들 중에 무려 95명이 전과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현직으로 선출됐던 사람이 예, 맞습니다. 후보가 아니죠? 예, 후보가 아니라 선출직이 예.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그 비교해 보면 시군 의원이 전체 이제 74명, 즉 78%죠. 전체 78%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도의원이 15명, 그리고 시장 군수하고 교육감 국회의원 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단체장급이 네네네. 6명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그 여야 공천 등을 받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된 그 여야 정치권의 공천 이렇게 받아서 출사표를 던진 우리 전북 지역 후보자가 총 627명이었거든요. 이 가운데 257명, 즉 전체 47%가 전과자였고요. 후보자들 중에서. 후보자는 더 많네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천을 받은 그 후보자들 2명 네. 중에 그냥 거의 2명 중에 1명은 전과 기록이 있더라. 네네. 그런 거고요. 이 가운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5명이 실제로 당선이 됐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정당에서 공천하는 건 사실 한번 그 후보자를 검증해서 정당 차원에서 그렇죠. 검증해서 국민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고 국민들이 그렇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게 바로 네. 정당 공천제의 의미인데 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정당 공천제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이 이제 임박했고 정당마다 네네. 공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여기저기서
입지자들이 막 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네. 아무튼 이번에는 잘 골라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도 굉장히 뜨거운 쟁점입니다. 갑질이냐, 정당한 의정 활동이냐 놓고 네. 체육회와 전라북도 의회 간 신경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어디 감정 싸움으로까지 사실 치닫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 네. 그 국내 첫 복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죠.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이 네네.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폭로한 게 화근이 된 건데요. 체육회 소관 상임위인 전라북도 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이자 익산의 지역구를 둔 윤영숙 전북 도의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갑질도 당했다는 그런 예. 폭로입니다. 네네. 사건의 요지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런 건데요. 지난 6월 중순에 그 민선익의 그 전북 체육회장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당시 그 취임식 행사를 치르면서 기념품으로 개당 3만 원짜리 체중계 무려 500개, 그러니까 총 1,500만 원 상당이 되겠죠. 1,500만 원을 주고 익산 지역 한 업자로부터 그 체중계를 구입을 했는데 그 업자가 바로 윤영숙 도의원으로부터 좀 도와줬으면 한다는 그런 청탁을 받고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지인이다 뭐 그런 예, 주장이죠. 맞습니다. 지인입니다. 지인이라고 했고요. 또 네. 체육계 인사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거기서 구입했는데 구입 사유가 바로 그겁니다. 체육회는 그 도의회의 피감기관이다. 더군다나 좀 전에 네네. 말씀드렸듯이 윤현숙 도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 소관 상임위 문화건설 안전위원으로 활동하기 네네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해줬다라는 요지입니다. 그게 그 신전 사무처장의 주장이죠. 주장입니다. 더욱이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의 체중계에 좀 화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화자가 있어서 이제 납품업자에게 항의했더니 곧바로 윤영숙 도의원이 체육회에 이것저것 요구를 했다랍니다. 바로 그 서류, 네네.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했답니다. 도정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책 질의를 네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6월달에 있었죠. 그 도정 질문 시간을 네네. 빌려서 체육회를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네. 매도하는 그런 비난성, 집중적인 공격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도 상했다라는 바로 얘기입니다. 그런 갑질을 당했다. 이게 이제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일단은 네. 그 신전 사무처장의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주장인데 정성학 기자는 도의회도 출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성학 기자가 출입 기자라 볼 때는 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사실 크게 주장은 청탁 그리고 이제 갑질 행위 이렇게 네네. 지금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요. 일단 부정한 청탁 부분은 앞으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당국의 수사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부분에서 좀 양쪽 의견이 워낙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까 좀 가려져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갑질은 진짜 갑질이 갑질.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갑질 부분도 사실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갑질을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청탁까지 음. 갑질 행위에다가 포함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그거를 청탁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면 그는 법적 책임을 밀어두고 예, 그 부분은 좀 미뤄두고 예를 들어서 그 도정 질문 시간에 뭐 도정 질문용 네. 자료를 요청했다라든가 체육회의 잘잘못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졌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정 활동으로 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도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전라북도 또는 도교육청의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네네. 정당한 법에 규정된 의정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또 떼놓고 본다면은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네. 부분도 있죠. 관련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앞으로 이제 법정 다툼이 좀 가려질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신준섭 전 체육회 네네. 사무처장 곧바로 그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앞에 전이 지금 붙었죠. 그렇죠. 예,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윤영숙 도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사법기관에 네네. 고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윤영숙 의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신준섭 전 체육회 사무처장을 네네. 곧바로 맞고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 송사로 네네. 왔기 때문에 네네. 관련된 법적 공방이 나오면 그때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정석 기자, 다음 픽은 어떤 겁니까? 네. 사실 그 굉장히 또 지역사회에 또 화제가 됐던 부분이고 또 한 번쯤 다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얼마 전에 뭐 뉴스 보신 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제주에서까지 전주까지 헬기를 타고 날라와서 그러니까요. 산모가 날라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출산 위험이 예, 있었던 맞습니다. 제주도에 네네네. 계셨던 임신부가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 병원이 없으니까 출산이 네네. 임박했는데 그래서 찾다가 네네. 전남을 거쳐서 네네. 전남에도 없어서 전북까지 헬기를 타고 맞습니다. 날아온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 화제의 주인공은 30대 중반 그 임신부였는데요. 조기 산통을 호소하면서 그 제주대 병원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네네. 근데 당시에 이제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15개 병상이 네네. 있었는데 모두 만실이었고 이렇다 보니까 그 더욱이 이제 대기 중인 산모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제주 지역에서 이제 다른 병원들을 수소문하니까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119 측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전주에 그래요? 있는 전북대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그 무려 그 거리가 한 330km 정도 떨어졌다고 오, 그래요. 예. 더군다나 호위주의보도 제주 지역에는 네네네. 호위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모를 임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헬기를 소방 헬기를 띄웠고 무려 1시간 30분 가까운 비행 끝에 그 전주에 무사히 도착해서 현재는 그 자연 분만을 위해서 안정을 예. 되찾고요. 자연 분만을 위해서 대기 중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119 항공대원들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호우주의보도 떨어져 있었고 네네. 사실 자기들의 생명도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한 자칫. 상황인데 네네. 무려 300km가 넘는 거리를 네네네. 이제 두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두 생명을 살린 건데 네. 근데 비단 이 문제가 네. 제주도에서 우리 지역까지 조기 출산 위험에 있는 네네. 산모가 왔다는 게 이슈가 되긴 했지만 네네. 우리 지역 안에서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예, 사실은 이건 이제 단편적인 하나 음. 사례였는데 사실 이제 이 지방에서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나 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 같으면은 좀 답답한 현실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씁쓸한 부분도 있다 한 번 네네. 정도 의료복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할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건데 그 예를 들자면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무주, 장수, 임실의 경우 산부인과 자체가 전무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주라든가 대전 등지로 산 넘고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임신분들이 더 원정 출산을 다니고 네네. 있고 진료받으러 다니고 이런 실태고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한층 더 심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익산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산후조리원이 공공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 산후조리원 일반 자체가 산후조리원. 없습니다. 민간.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오죽하면은 이래서 어떻게 애 낳고 살겠냐. 네네.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전주군 산익사는 그래도 한 개씩이라도 있어요. 한 개 네네. 이상씩은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어서 그 부분을 전주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금 그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그러죠. 지자체가 그렇죠.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네네. 출산 장려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시범 사업지가 지금 얼마 전에 선정이 됐죠. 정읍하고 남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일단 두 곳을 시범 사업을 해보고 나머지 전지역으로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사업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아이 키우는 건 둘째치고 아이 낳기도 어려운 예, 그렇죠. 사실은 실정인 네네. 건데 그래서 정성학 기자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죠. 알겠어요. 이런 문제들 네네. 그냥 뭐 인구만 늘리겠다 말만 하지 말고 사실 네. 이런 문제부터 기본 인프라가 네, 구축이 돼야죠. 그럼요. 네네. 해결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부르는 세상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첫 번째 만평 봤습니다. 이 누군가의 뒷모습 같은데 굉장히 쓸쓸해 보입니다. 그렇죠. 가슴에 구멍이 네. 빵 뚫린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참 익숙한 인물이 있네요. 이상민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네, 그렇죠. 최근에 음.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됐죠. 예, 저기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네네. 사실 나온 만평 같은데 네네. 야당들 입장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만평 보면서 아마 그 유가족의 그 저기 뻥 뒷모습 뚫린 같죠? 뒷모습을 좀 그려놓은 것 같은데 네. 제1야당이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그런 그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그 발언을 내놨는데요. 예컨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네. 면죄부가 주어진 건 아니다. 네. 그렇다고 따라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라는 건데요. 모든 특히 이제 그 아무 잘못 없는 159분의 국민이 유명을 달리한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참사죠. 그럼에도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형태는 네네.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는 네네. 건데요. 관련해서 가칭 서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는 유일한 현역 의원이자 우리 전주 지역구 우리 지역이죠. 전주 네네. 의뢰 지역구를 둔 그 강성희 국회의원이 또 원내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강성희 의원 또한 그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칭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는 거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야권에서 활발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이상 그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바로 그 자진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실 지난해 벌어졌던 일이어서 벌써 잊혀져 가고 있긴 한데 네네. 무려 159명의 국민이 네네.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사건이란 네네.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장관직은 선출직들을 정무직으로 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그러한 그렇죠. 의미도 담겨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만평 보고 오시죠.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토끼와 거북이. 그렇죠. 이소부와 아닙니까? 이런 근데 얘기인데. 네네. 총선 호남 레이스네요. 이게 뭐 전국 레이스는 아니고 호남 네네. 레이스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느긋하게 자고 있는 걸 이제 민주당이라고 표현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죠? 그리고 이제 모양이. 엉금엉금 기어가는 네네네. 분은 이제 누가 봐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죠. 대표인데 네네. 자, 최근에 네. 국민의힘이 일주일 새에 2번이나 전북행을 네 맞습니다. 했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호남의 볼매 정당이 되겠다 그런 건데 볼수록 매력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네네.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약간 기시감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곧 다가왔구나 뭐 그런 느낌도 네네. 약간 드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앞부분에서 좀 다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정당별 공천 레이스가 곧 시작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눈도장직으로 좀 많이 다니는 네.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눈도장직으로 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새만금에서 지금 세계 잼버리가 네네.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참 많은 분들도 만나고 또 그 뭐 최고위원회도 열고 해서 그렇죠. 우리 전북 지역 현안을 열심히 잘 챙겨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는데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감사할 따름이죠. 네. 지역사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겠다, 다 챙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따름이고 다만 이제 그 이면에 좀 굳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게 단순히 눈도장직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내년 4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네. 어느 쪽을 지지를 하고 또 표를 몰아줄지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선의로 해석은 일단 해보자고요. 네.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그 정석 기자하고 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네요. 정석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막걸리 메인 안주를 내보죠. 네, 두 가지 사안을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최저임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최근 결정됐습니다. 지난 5월 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넘을지 아닐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결국에는 10,0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또 다른 사안은 실업급여냐 아니면 달콤한 실업급여냐 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민주노총 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강문식 정책국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강문식입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당사자죠. 전 소상공인 연합회 전라북도 지회 제3대 회장을 지낸 임주철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죠. 우선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 각각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입장들 짧게 한번 들어보죠. 먼저 국장님. 예, 결국 2.5%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휩쓸었었어요. 뭐 우리나라 통계, 한국은행 통계만 보더라도 뭐 5%, 6%다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2.5% 최저임금 올린다 이거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실질임금이 하락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 6%의 물가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은 이 정도 올랐으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각들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 연명하고 버티고 있는 현실과 지불 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다라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약간 입장이 처음부터 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최저 시급이 9,860원이면 이게 월급으로 한 사람 한 206만 74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2.5%면 사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직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 대비 절반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이 2.5%도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가 상승률, 저희도 피부적으로 가장 느끼는 것이 물가 상승이에요. 예, 그렇겠죠. 근데 이미 경영을 잘해서 또 내가 뭔가를 잘 못해서 이 위기를 저희들이 돌파한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재앙을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이미 전가한 상황입니다. 네. 그게 누적된 피해와 또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다중 채무자로서 네. 원금도 갚아야 되고 또 이자도 갚아야 되는 현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대출밖에 해주는 게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지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것도 후의 것만 일부 손실보상을 해준 상황입니다. 이 고비를 저희들이 넘기고 하는 데는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도 올라가면 물가도 오르는 것이고 네. 저희도 모든 물건을 매입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어려움이 많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재앙이 사실 3년 정도 휩쓸었죠, 우리 사회를. 네네. 정말 사회적 재난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려움이 컸다. 근데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버텨왔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여기까지 버텨온 근데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평시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의 터널이 끝났는데 여기에 이제 2.5% 최저임금 인상은 그래 아무튼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 노동계에서는 계속해서 최소한 10,000원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예. 그럼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는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12,000원 네. 정도까지는 올려야 처음엔 그렇게 된다라는 요구를 하셨죠. 요구를 했었어요. 결국 최저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이런 네. 문제거든요. 이게 그냥 뭐 10,000원이 적당하냐, 11,000원이 적당하냐 이게 뭐 서로 이렇게 흥정하듯이 할 문제가 네네.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법에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는 계속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던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계 생계비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으로서 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제도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계 생계비 특히 이제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를 만약 고려해 본다면은 최소한 월 250만 원 정도는 이게 네.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었죠. 사실 이제 우리 경영계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실 2.5%도 부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동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0,000원 넘어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래서 시급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네네. 월 임금액이 얼마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서로 이게 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이게 주휴수당이 뭐 포함되냐,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주휴수당 없애는 거에 대해서도 그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 임금이 하락하는 거는 네. 노동자들 입장에서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급에 반영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네네. 근데 그게 본질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거냐. 사실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사실 노동자들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한 것이지, 임금을 억누르고 낮춘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휴수당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가계 생계비가 최저 생계비가 한 250만 원 정도 돼야 된다라고 예. 하는 기준을 계속 말씀하신 건데요. 자, 대표님 지금 혹시 아르바이트 고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뭐 사대보험을 들어가 있는 직원과 일반 아르바이트생이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당 임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앞에 나오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시행을 하면서 시간당 지금 9,620원에서 9,840원으로 2.5% 인상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시간당 급여를 나가는 것이 9,620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나갑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현재 2023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555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상 2.5% 240원 인상된 네. 2024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832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 이거는 시간비의 최저임금 시간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주휴수당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내 월급도 안 나오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 쪼개기 아르바이트생을 해서 네네. 주 14시간, 주 12시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 네네.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들을 많이 하고 여기에 지금 민주노총 우리 국장님도 오셨지만 이게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해요. 네네. 그 사람들은 내가 잠시 내 용돈벌이, 내 생계를 위해서 몇 시간 아르바이트하는 개념이에요. 진짜 네. 아르바이트하는 개념이다 보니 네.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 쪼개기로 주 12시간만 알바를 시키니까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니면서 아, 예, 본인의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아, 다닌단 말이에요. 네. 이런 자금의 현실도 개선이 돼야 될 뭔가 특단의 네네. 대책과 제도적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최저 시급, 최저 임금으로 촉발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편법적인 행위들, 편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버티기 그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영업자 현상들 입장에서. 네네. 를 말씀하신 거고 그 후자님 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이 더 촉각을 세우고 계실까요? 예, 이게 그 뭐 부분에서. 법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업종이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네. 어쨌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많은 업종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대부분 사실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이 네. 일하는 업종들, 뭐 가사 서비스, 뭐 사회 서비스, 보육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단히 네.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뭐 쉽게 보면 뭐 청소라든지 뭐 식당 혹은 뭐 어린이집 같은 그런 보육 서비스들, 뭐 요양병원, 요양원 그런 요양보호사들 네. 또 그리고 뭐 또 남성들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그런 단순 노무라고 불리는 그런 네. 직종들 그런 일자리들도 되게 최저임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15%를 넘는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얼마 전에 그 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분들 모셔서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그분들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예. 이제 최저임금에서 50원을 더 받는 수준의 임금이 예. 책정된다 그런 말씀 하시던데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저임금이 그냥 단순히 뭐 일하고 받는 뭐 노동의 대가의 최저한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게 각종 정부 수당이나 지원금의 또 기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 뭐 당장 뒤에서 다루겠지만 실업급여도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네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금을 그보다 덜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육아와 관련된 그러니까 출산 전후 휴가급여라든지 직업훈련수당, 상병수당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지급되고 있고 또 최저임금 자체가 우리 사회에 그래도 가장 어떤 밑에 있는 베이스라인으로 그 적용이 되고 작용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네.
자, 올해는 뭐 그 2.5% 인상됐습니다만 우리가 좀 시간을 거슬러 보면 2018년에 16.38%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때. 기존에 이제 최저임금이 낮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또 2019년에 10.89% 그러니까 두 해 연속 10% 이상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런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올해는 물론 2.5% 수준이지만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 좀 가팔랐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018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대선 전에 네네. 각 정당별로 10,000원을 공약했던 그 내용이 있다 보니 그랬죠. 2018년도에 가파르게 16.38%라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이 됐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10.89% 그리고 약 29.1%가 상승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2000년도에 지금 최저임금 1,60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은 지났지만 지금 2023년도에 올해 지금 9,620원. 네. 연 평균으로 보면 8.1%가 인상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네네네. 최저임금을 정하는 범위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라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간에 2.5%를 따졌을 때는 8.1%니까 약 3.2배가 최저임금은 올랐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2019년 사이에 29.1%가 올랐지만 2018년부터 올해까지 또 따졌을 때는 48.7%. 네. 이게 같은 기간 G7 국가 평균 인상률 23.3%보다 네네. 우리나라는 48.7%로 인상이 됐다라는 네. 게 자료에 나와 있고 저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경영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급여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대변하는 자료가 통계로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을 내보니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8.1%였고 그때 이제 그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 비교해도 3배 이상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좀 갖고 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비판도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 시각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라는 건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였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모든 대선 그렇죠. 후보들이 다 후보들 동의했었고 공약이었고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거냐가 네네네. 같이 결합이 네네. 되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이미 이키 대표님도 더 잘 아실, 더 뭐 피부로 와닿으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납품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매개로 해서 그 발생하는 그런 어떤 불공정한 그런 거래 관계들, 뭐 네.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주 사이에 이게 뭐 저희가 보기엔 프랜차이즈 대리점주도 말은 사장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지배적인 종속 관계 안에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손을 볼지 그래서 네네네. 그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최소한 그러면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것들을 부담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보완을 같이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게 없었습니다. 예, 예. 그게 없었고 오히려 그 그냥 보조금만 한시적으로 투하를 하면서 땜빵 처방만 하고 그게 결국에는 또 최저임금 나중에 상입 범위도 그냥 확대시키는 뭐 그런 계약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이제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그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네네. 을들의 전쟁으로 남아버린 거죠. 예. 그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적 합의가 최저임금을 뭐 10,000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설령 정치권 내 합의였더라도 이게 최저임금을 그렇게 인상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체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 시스템도 같이 보완됐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최저임금만 올리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이제 현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그 정부들도 이런 부분을 또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대표님. 네네. 자, 현 정부가요. 최저임금 그 목표액을 지금처럼 제시하는 대신에 업종별로 좀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구분 적용을 공약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구분 적용을 공약은 했지만 네. 지난달 2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에서 그렇죠. 표결을 해서 반대 반대 예. 15표, 찬성 11표로 이미 또 부결은 됐습니다. 네네. 그나마 올해는 테이블에 올라와서 표결이라도 했어요. 네네네. 작년에는 표결 자체도 실은 못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뭐 제가 다 의견을 물어본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면 그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게 흔히 사대보험에 가입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네.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까지 반대는 하지는 않아요. 네네. 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종이라고 했을 때 그 업종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흔히 많이 얘기하는 음식점, 숙박업, 뭐 PC방 그런 데들은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 뭐 PC방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 3만 개 정도가 있다가 지금 만약에 음식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오래는 가는데 네네네. 나머지는 한두 달, 세네 달짜리 거짓 아르바이트 개념입니다. 그것마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쪼개기로 대기하고 있는데 뭔가 정책적으로 대책적으로 이제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진짜 사대보험이라는 정부에서도 사대보험을 넣어서 네. 뭐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뭔가 혜택을 보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업종에서 사대보험을 다 회피를 해요. 네네. 실질적으로 네. 내가 우선 한 달 조금 받아서 그놈으로 쓰기 바쁘다 보니 사대보험을 들어가면 빼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특히나 구분 적용을 해달라. 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욕심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네네네. 인지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그러니까 이해가 저는 뭐 당사자는 아니지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아르바이트에 대한 개념, 아르바이트도 노동자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조금 달리 조금 봐달라. 현실에서는 이렇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래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직장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론 이제 이게 법적으로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구분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노동계에서는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정부 인사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보수 언론들도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 내의 양극화가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원인이 정규직 노조에 있으니까 노조를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공격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네. 대단히 이제 주요 정책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업종별 차등 적용하거나 지역별 차등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덜 받고 더 힘들게 일하는 분들은 계속 앞으로도 더 덜 받고 더 격차는 또 확대되고 이렇게 이런 사회로 그냥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노동자들 뭐 아니면 이제 가사 서비스하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제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보다 더 조금 받으면서도 일해라.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러면은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정말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앞서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만든 네. 취지가 네네. 그래도 최저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은 거기에 기준점을 삼아서 어느 업종에서 일을 하든 그것과 막론해서 그냥 국민의 행복권인 거죠. 이런 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예.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최저 기준에 대한 합의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오히려 구분 적용하면 지역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차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에 대한 시급만 결정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스위스하고 스페인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 최저임금으로 9,620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1,555원이 나가야 되는 네네. 이 현실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급여를 받으시는 가운데 최저 시급으로 딱 9,620원을 받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예. 주휴수당에 포함된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빼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뭐 10,000원 인상되는 거 찬성해요. 음. 11,000원 인상되는 거 찬성을 합니다. 근데 네. 뭐 사실 이제 그 논의가 비슷한 게 제가 정리를 하자고 하면 그 우리 강문식 정책국장도 주휴수당의 여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그렇죠. 부담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합의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주휴수당을 빼고 안 빼고 그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논의의 본점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빼도 상관없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하면서 네네. 우리 국장님과 우리 앵커님과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주상에 빠지고 문제가 아니라 네.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과 네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 다양한 또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말해서 해결될까가 아니라 계속 얘기는 해야죠. 그럼요. 토론의 장들을 아, 좀 마련해야 그럼요.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 또 하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국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는 우려를 하시잖아요. 네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껴보는 바로는.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나가에는 인건비 네. 부담, 경영을 하는 직접비, 간접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또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인건비 대비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그 경영을 하는 직접비로 뭐 집세 그런 부분보다 인력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러다 보니 가족 경영, 네. 나홀로 경영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통계적으로 나홀로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도 4대 보험 내지는 2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쪼개기 아르바이트생들을 쓰고는 있어요. 혼자 네. 경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단 뭐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보니 일주일에 피크 타임에 네. 12시간만, 9시간만, 10시간만, 14시간만 쓰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1,000개의 사업장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네. 소상공인의 약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 네. 그리고 또 뭐 44.5%가 인력을 감원하겠다. 네. 그리고 또 40.3%는 이게 각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네네네. 근로시간을 단축을 고려를 하겠다라는 네.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소상공인 1,000개를 이제 조사한 결과 사업장을 실태 조사한 결과 네, 결과인데요. 내용입니다. 네네. 그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예. 구하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오히려 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소상공인들이 난 그럼 채용 안 할래라고 나오는 거니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좀 더 네. 그 경제를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요. 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것도 뭐 7월달에 경기 전망을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는 경기 전망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어떤 것이 경영의 가장 애로점이었냐라고 네. 꼽으니까 51%가 원자재가 가격이 올랐다. 음. 그다음에 46.2%가 내수 부진을 꼽았어요. 최저임금을 꼽은 응답자도 당연히 있는데 13.8%. 그건 가장 이제 저 뒤쪽에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일단 놔두더라도 내수 부진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네. 이유는 결국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제자리면은 결국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소비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동여매면은 과연 내수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냐. 또 여기에다가 뭐 사실 이제 이거는 정부의 태도의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제 노조는 깨려고 들면서 네네. 너희들은 그냥 더 열악한 일자리에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서 일해라 이런 태도로 계속 간다면은 이게 과연 어떤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네. 가능하겠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최저임금에는 물가도 뭐 필요하겠죠.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겠지만 사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폭과 경제 성장률을 그걸 떨어뜨릴 수 없거든요. 아까 이제 뭐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뭐 연평균 뭐 8%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더해서 보자면은 사실 그렇게 지금 최저임금이 그 이상으로 상승했다라고 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금 낮은 상황이란 건 무슨 의미냐면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거죠. 네네.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최저임금은 제자리다. 그러면
더 많이 번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우리 경제를 놓고 보자면 네네. 어떤 게 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좀 이런 고민들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하고 좀 맞물려 있는 또 얘기인데 이 얘기를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얘기인데, 자,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실업급여 제도가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뭐 어떤 한 정치인이 실업급여가 달콤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뿌려 먹는 실업급여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실업급여다 혹은 또 그 자리에서 한 공무원이 했던 이야기죠. 젊은 청년 여성들이 뭐 명품 백 사고 그걸로 여행 다닌다, 이런. 사실 부적절한 얘기죠. 예, 이게 대단히 특히 이제 실업급여를 주로 많이 수령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적인 왜곡된 시선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실업급여를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될 거리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업급여 지급하는 게 문제다,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받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업급여를 어떻게 깎을까가 아니라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그냥 일은 3개월, 6개월 계속 이런 계약직들은 계속 넘쳐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줄이고 없앤다 이러면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실업급여를 줄인다, 이거는 더 열악한 일자리가 계속,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요즘 구인난이 상당히 네.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일자리들에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실업급여를 줄일 테니까 니들은 가서 일해라 라는 메시지로 저는 네. 받아들이고 있어요. 계속 그거를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대단히 문제가 많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정부 측 참석자가 특히 여자들은 해외 가서 샤넬 선글라스 사면서 즐긴다, 뭐 실업급여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는 아주 부적절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말씀이라고는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네네네. 사실 노동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어떤 하나의 문제로 좀 인식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라는 것이 앞에 설명드렸지만, 기존의 근로자, 노동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부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단 제가 어떤 말씀을,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실제 노동력에서 일을 하시고 진짜 어려움에 처해서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충족 여건에 대해서 받는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짧다면 또 짧을 수도 있어요. 네네. 취업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부 차원에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실업급여 액수가 2012년도에 3조 4,418억에서 작년에 10조 9,105억 원으로 3.78배가 늘었답니다. 이 같은 기간에 또 수급자는 112만 8천 명에서 163만 1천 명으로 약 1.45배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그 중간에 뭐 경기도 안 좋고 경기 불황, 뭐 코로나 네, 때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한 분들에게는 네.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악용하는 사례들을 재정비해서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장님,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인식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어떻게 잘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뭐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받는다, 뭐 그런 사실은 잘못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노동의욕이 오히려 꺾이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사실은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네네. 실업급여가 기준은 평균 임금의 60%로 되어 있는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전체 수급자 10명 중에 7명은 이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네네. 해요. 그러니까 하한액.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한 162만 명 중에 45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더 적게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실업급여액이 최저임금보다도 높아, 최저임금 80%보다 높아, 이거 문제야라고 접근할 게 아니라 이렇게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으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라고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완전히 쏙 빠지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못 받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도 더 조금 받아라 지금 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는 실업급여도 더 조금 받으면서 더 그 구직 기간 동안 더 이제 촉박하게 쫓겨야 되는 거고 쫓기면서 사실 그러면은 사람이 쫓기면은 더 좋은 기회를 네, 이렇게 네, 네. 찾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 상황에 내몰려서 뭐 그냥 열악한 일자리가 있어도 거기 또 취업하게 되고 또 그런 또 실업급여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또 조만간 도래하게 되고 자꾸 그런 악순환으로 사람을 내몬다 그렇게 네네. 보입니다. 접근 방식부터 일단 잘못됐다는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실업급여에 대한 그 필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악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음. 일을 하지만 내가 이걸 진짜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적습니다. 예. 소기업이라든가 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네. 10인 미만의 뭐 건설업, 운수업, 광업 거기하고는 또 틀리게 아무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하면 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실업급여를 또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80%를 받다 보니 여기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아도 또 본인이 뭐 근무 태만으로 네. 뭐 안 좋게 나가도 해고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네. 비자발적 퇴사지만 이렇게 해서 실업을 받으려고 하시는 우리 회사로 얘기하면 네. 권고사직 처리 뭐 그런 예, 거죠. 이제 편법으로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네. 아마 감독기관에서 차제되는 사례들도 꽤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고 네. 또 장기 근속 근무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인력난도 좀 심하고 네. 그러다 보니 내가 한 1년 일하고 가서 쉬면서 실업급여 몇 달 받는 그런 사례.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얘기를 들어볼수록 계속 이제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1년만 하면 그렇죠. 실업급여로 3개월, 4개월 받는데 그 말은 또 달리 표현하면 내가 지금 받는 거나 실업급여로 받는 게 별 차이가 없다. 네네.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걸 선택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 근로자가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또 역으로 반대로 회사가 이제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는 등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갑질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보고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앞서서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데 그걸 비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를 해서 뭐 신고를 한다 이런 네네네. 사례가 분명히 뭐 있을 겁니다. 네. 뭐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부당수급이잖아요. 그건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도를 편법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은 그 조치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부당 수급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뭐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꼭 부당 수급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장기 근무하면서 일을 네네. 하면 좋은데 예.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예. 중간에 네네네.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런 사례 네. 뭐 통계 자료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3번 이상 5년 안에 받은 사례들도 예. 굉장히 50% 이상 증가가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출생률이 0.8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네네. 대단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런 생각들을 별로 잘 안 해요. 그게 맞물린 이야기인데 일자리가 지금 뭐 저기 완주 상공단이라든지 뭐 요즘 막 군산 현대중공업 거기도 막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 안 구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구해지는가? 거기 막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인 광고 이런 거 확인을 해보면요. 주야 막교대하는데 완주 상공단 주야 막교대하는데 한 월 250만 원 줘요. 그거 가서 일하라고 하면은 못 하는 거죠. 사람 자기 몸 다 축내가면서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미래를 기약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거기서 네가 실업급여 받지 말고 꿋꿋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노력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랑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이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건 다시 최저임금 문제라도 연결되는데 결국 그 지불 여력을 어떻게 높여낼 건지 이 경제 구조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건지 이게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냥 딱 그 감정적으로 선동하기 쉬운 대상을 타깃으로 삼아서 청년, 여성 그냥 딱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전라북도 구인난, 구직난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미스매칭이라고 합니다. 네. 구인난 노력과 구직난 노력.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채용박람회 같은 것도 과거에 해봐서 주최를 해서 미스매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라북도가 특히나 산업기관이 약하잖아요. 이제 현 지사께서 뭐 5대 대기업도 5개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하셨지만 첫째는 이제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직장을 구하는 구인 하는 사람들이 눈높이가 좀 굉장히 높은 부분. 아까 실은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1차 토론을 하셨군요. 네네. 이게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서 서로 미스매칭이 안 되는 그런 사례. 그게 내가 주휴수당의 문제,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일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잘 만들어졌으면 같이 잘 살 수 있는 전라북도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들이 거의 마무리 말씀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일과 일끼리 싸움 붙이는 건 소모적이다 말씀하셨던 거고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그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을 좀 다들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전에도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눈높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인 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해서 정부 이반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두 분 좀 자주 만나서 얘기 나누시면 좋겠다는 얘기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